K리그는 7월 초에 관중 입장이 유력했지만 최근 감염 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관객들에게 문을 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일본입니다. 프랑스는 11일부터 스포츠 경기에 5,000명 이하의 관중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자 사회적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3일 현재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이 넘었는데 희생자가 무려 3만이 넘었습니다. 프랑스의 치명률은 무려 17.4%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석한 록사나 마라시누뉴 프랑스 체육장관은 프랑스 축구 리그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서 프랑스 축구와 스포츠의 승리다.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프랑스 축구가 원래대로 돌아와 기쁘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400명대로 확진자가 줄면서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자축하며 봉쇄 조치를 완화했던 프랑스는 14일 현재 신규 확진자 1625명이 늘며 다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관중 입장을 허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제1리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프랑스보다도 하루 빠른 지난 10일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한 경기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했는데 일본 언론들은 오랜만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무리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5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330명을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본은 연속적으로 300명 이상 늘며 일주일 사이 2,0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느새 확진자는 한국의 2배가 되었고 희생자는 한국의 3.4배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다시 긴급사태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공영 NHK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쿄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 조짐이 나타난 것에 대해 긴급사태로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항목에서 48%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 산케이신문도 정부가 긴급사태 재선언의 소극적인 이유로는 병상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부는 재선언을 하는 기준이 되는 통계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는커녕 오히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22일부터는 여행관광진흥책인 고토 캠페인을 실행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프로축구 입장이 포문을 연 프랑스와는 정반대의 정책이 눈에 띄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팬데믹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영웅인 의료진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 80억 유로, 하나로 약 1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의료 종사자 150만 명을 기준으로 월 평균 183유로, 하나로 약 26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파격적인 인상을 한 반면 일본 주요 의료기관은 바이러스와 싸운 간호사들의 급여를 삭감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NHK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주요 의료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간호사 등의 여름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가 가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여름 간호사 등의 보너스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338개 의료기관의 34%에 해당하는 115개 기관에서 지난해보다 액수를 삭감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목숨 걸고 바이러스 환자를 보살펴온 일본 의료 종사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는데 지난달 일본의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여름 보너스는 한 푼도 줄이지 않고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확진자가 늘자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받았는데 이에 감염 위험이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감염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경제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생활고로 자살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본 국민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쓰는 본인들은 여름 보너스를 모두 받아가고 바이러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 간호사들의 임금은 삭감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도쿄도 지사와 책임 공방을 벌이며 협력은커녕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해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쿄 중심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홋카이도는 지사와 시장의 협력에 따라 대부분 봉쇄하고 있다며 도쿄도와 도내 23개 특별구 사이의 협력 부족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고이케 도쿄도 지사는 책임을 떠넘기는 일본 정부의 말에 맞받아쳤습니다.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한 고토 캠페인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감염 대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는 오히려 정부의 문제라며 스가 장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고이케 지사는 감염 방지 대책을 냉방, 고토 캠페인을 난방에 비유하면서 냉방과 난방 모두 켜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무증상자도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고이케 지사의 말처럼 냉방과 난방을 모두 켜놓는 일본 정부의 대책이 단적으로 일본의 놀이공원에서 나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의 놀이공원에서 두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순식간에 시속 180km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끝까지 근엄한 표정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이 두 사람은 사실 이 놀이공원의 경영진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놀이기구를 탈 때 비명을 지르지 말라는 지침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비명 금지 조항은 일본의 대다수 테마파크들이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이게 무슨 고문도 아니고 뭐냐고 비판하며 이럴 거면 그냥 놀이공원 문을 닫으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경제는 살리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어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같은 일본 정부를 사태 초기부터 불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에 마치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코로나 지옥에서 건져준 건 한국 드라마와 K-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창카이 토토짱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구로야나기 데스코가 최근 한 방송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몇 번이나 봤다고 이야기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도 사랑의 불시착을 재밌게 봤다고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로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가가 문을 닫자 이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공공연히 코로나 지옥을 한국 드라마 보는 재미로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긴급사태 조치 기간 동안 소문난 한국 드라마 30여 편을 연이어 봤다고 밝혀 화제가 됐고 또 다른 유명 스타는 현빈과 손예진, 박서준의 작품을 모조리 찾아봤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드라마에는 인간 희로애락이 담긴 사람이 중심인 스토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탄탄한 구성력과 배우들의 명연기, 제작비를 아끼지 않는 과감한 현지 촬영,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배경음악 등이 한데 어우러져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만화를 극화한 것이 많아 판타지성 분위기가 가득하다 보니 한국 드라마처럼 스토리에 따라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고 분노하는 감정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TV에서 주로 방영되는 드라마는 살인사건이 중심이 되는 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이거나 사실적인 면이 떨어지는 일본 드라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일본인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사태로 갇혀진 지옥과 같은 곳에서 정신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JYP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내놓은 일본 9인 걸그룹 니쥬가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니쥬의 첫 디지털 싱글 Make You Happy는 발매 첫날인 지난달 30일 일본 오리콘 차트 디지털 싱글 데일리 차트에 이어 주간 랭킹에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기록을 쓰고 있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도 일본에서만큼은 니쥬에 못 미칠 정도였습니다. 니쥬의 성공은 한류 3.0, 즉 K-팝의 현지화 전략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3.0 시대는 완벽한 현지화로 2.0 시대에서 해외에서 멤버를 데려와 한국에서 제작한 K-팝 그룹에 배치했다면 3.0 시대는 현지에서 멤버를 선발부터 데뷔, 즉 인큐베이팅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니쥬는 JYP 박진영이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낸 그룹으로 최초의 경연곡과 춤이 거의 한국 노래라서 일본에서 그저 K-팝 팬들의 잔치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본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일본 아이돌들을 가볍게 제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며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의 프로듀싱은 일본이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지금 일본에서는 왜 일본 음악업계는 한국 K-팝에 완패해버렸냐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며 일본 네티즌들도 자국의 상황을 탄식하며 예리한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일본의 음악은 한국처럼 전혀 돈을 투자하지 않아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고 스마트폰 시대에 모두가 인터넷으로 접속 환경을 가진 시대에 경영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대형 기획사와 광고회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일본이 쇠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K-팝과 일본 내수 시장에 빠져 낙후된 J-팝과의 격차는 극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바이러스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경제 정책 또한 제대로 내놓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국민들은 한국 드라마 음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기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도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싶다. 최근 일본 언론이 타격은 일본 기업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한 것이 화제이죠. 이미 한국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일본 메이저 언론은 어떻게 인정하는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상품목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소재까지 일본의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 등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하고 닛산 자동차나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지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의 사태도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강제징용 문제가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한국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논조의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아베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포스트 아베 내각에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언론의 압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일본 경제인들은 한국에 급소를 찔렀지만 오히려 한국은 자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저력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생겼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한일 간 새로운 협력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보도가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은 혐한 정책이 지지율의 기반이기 때문에 당장 정책 변화는 어렵고 최소한 아베 정권이 바뀌는 것까지는 이런 행태를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수출 규제는 처참하게 실패했어도 역시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차 한국 발목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JOLED라는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은 일본 기업이 뜬금없이 삼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JOLED라는 기업은 2015년 일본 정부 주도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재팬디스플레이,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만든 OLED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42종에 달하는 스마트폰 라인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 4를 시작으로 갤럭시 노트 4에서 10 시리즈, 갤럭시 S5에서 S10 시리즈를 포함해 보급형 A 시리즈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G 플립까지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지난 6년간 국내외 시장에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 제품군에 대하여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JOLED가 텍사스 지법에 제출한 소장은 총 75장 분량에 달하는데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총 5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특허들은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이를 통해 흐르는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JOLED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삼성의 특허 침해는 명백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LCD 산업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따른 가파른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제품 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일본 기업들도 LCD 산업에서 거의 손을 떼고 있고 한국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도 첫수를 밝혔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TV용 LCD 생산 중단을 밝혔는데요. 대신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OLE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등에 쓰이는 소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점유율 88.7%로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며 TV에 쓰이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만이 대량 생산에 성공한 상황으로 한국의 두 업체가 각 분야 점유율과 기술력 모두 최강의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JOLED는 2015년 설립된 반면 삼성은 이미 그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2007년 세계 최초 능동형 OLED 패널 양산에 성공, 2019년에는 이미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내놓기도 한 만큼 기술력의 격차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JOLED는 왜 특허 소송을 냈을까요? 물론 일본의 JOLED도 자사의 특허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JOLED가 세계 최대 OLED 기업인 삼성을 저격한 것은 OLED 생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특허는 아닐 것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고, 디스플레이 기술 흐름이 LCD에서 OLED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도태되고 한국의 패권을 주도하자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는 JOLED의 모회사인 재팬 디스플레이가 최근까지 자금난을 겪었던 만큼 JOLED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받아 수익성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작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소제품 목 수출 규제로 삼성, LG를 위기로 몰았던 일본의 2차전 예고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샤프 등이 계산기용 액정 양산에 성공하면서 급성장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은 19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는데, 소니 등 10여 개 기업이 LCD 패널을 생산하던 일본은 1998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AOU 등 한국과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일본 업체들의 LCD 시장 점유율은 2006년 16%까지 급전직하하며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베 신조의 자민당에서는 정부 주도로 살아난 일본 항공을 모델로 정부 주도의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2천억엔, 우리 돈 약 2조 400억 원을 투자하며 소니, 도시바, 히타치 3대 기업의 LCD 사업을 통합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자금도 빌려주며 애플 전용 LCD 공장까지 만들면서 초반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그런데 삼성, LG가 OLED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놓자 위기감을 느낀 애플이 아이폰 X부터 오히려 삼성 OLED로 전환하면서 재팬 디스플레이는 닥쳤던 개가 돼버리고 맙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납품하는 LCD도 플래그십급이 아닌 저가형인데다가 OLED 기술도 생산 라인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플래그십 아이폰에 LCD를 납품하지도 못하는데, 애플은 나을 바 아니라며 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주도로 만든 회사이다 보니 CEO도 디스플레이와 관련 없는 인사가 일본 정부 추천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며, 회사가 적자가 나도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기에 자신들을 버릴 수 없다는 해이한 자세로 운영된 결과 올해는 130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도 폭로되기까지 했고, 경영난 끝에 JDI는 LCD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올 들어 주력 공장까지 매각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OLED 산업에서도 뒤늦게 일본 민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개발비로 750억 엔을 대출하고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부를 합쳐서 자회사인 JOLED를 설립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양산 제품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삼성에 대규모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이처럼 정부 주도로 기업연합을 만들었다가 폭망하는 사례는 꽤 있습니다. 1999년 당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가던 한국을 타도하고 1980년, 90년대 반도체 산업의 영광을 재현한다며 NEC, 히타치 제작소의 D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창립했던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후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까지 흡수해 덩치를 더 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폐색이 짙어져서 일본 정부는 2009년 엘피다의 공적 자금 300억 엔을 투입하며 지원에 나섰으나 결국 엘피다는 2012년 파산을 신청했고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흡수되며 일본의 반도체도 사라진 바 있습니다. 이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방금 얘기한 재팬 디스플레이와 JOLED를 만들었지만 한국, 중국에 밀려 폭망했습니다. 이런 외국에 맞서 정부 주도로 만든 기업연합을 일본에서는 태양을 본뜬 붉은 동그라미, 즉 일장기의 별칭인 히노마루 연합이라고 부르면서 일본 특유의 국가적 자존심을 걸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그렇게 폭망하면서도 항상 한국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OLED 소송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훔쳐갔다는 비아냥은 오래된 애교처럼 들리고, 한때 일본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업에서도 한국은 최근 조선산업 사상 최대인 LNG선 100척을 수주하는 등 동무대를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전부터 너무 배가 아파 어쩔 줄 모르며 역시 한국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 등 국책 민간은행을 동원 불공정하게 대우조선해양을 금융지원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는데, 거기에 더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까지 문제 삼습니다. 애초에 한국 정부가 불공정 지원으로 대우조선을 회생시킨 만큼 이런 회사를 합병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공정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국 조선 산업이 폭망한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대형 및 고부가 가치 선박이 주류인 반면 일본은 중소형 선박을 주로 수주하는데 한국 기술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구도로 이미 한국과 일본은 경쟁 상대도 아니라는 것이고,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 등을 살린 것도 대우조선이 회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업적 고려에 따라 판단된 지원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이 떨어지긴 했어도 일본의 조선업은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중국은 국영조선소라 제소가 쉽지 않다 보니 만만한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자신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몰락하자 히노마루 연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항상 무너져가면서 그 분노를 한국에 딴지 걸기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제대로 안 되자 이어 이번에는 뜬금없이 일본 정부 영향력이 큰 재팬 디스플레이 자회사가 삼성에 대규모 특허 소송을 건 것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참